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폭풍 전야의 김종필 중위 1950년 2월 이연란이 집을 나가버리자 박정희는 그녀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이연란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이효소룡의 부인 우씨에게 편지를 한 통 맡겼다. 우씨가 이연란을 찾아내 박정희의 편지를 보였더니 그녀는 웃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이연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가출한 뒤 한 번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험담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화가 났던 이연란은 박정희에게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관사에 혼자 남게 됐다. 33살에 호라비가 된 것이다. 박정희가 친구들을 배신하여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의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 했다. 박정희도 자격지심에서 사람 접촉을 피했다. 어머니도 친구도 연인도 떠난 1950년의 봄은 박정희의 생애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 이때 박정희를 아주 가깝게 관찰한 것은 육사 2기 동기생인 한웅진 중령이었다. 당시는 이름이 한충렬이었던 그는 한웅진으로 개명할 때 박정희와 의논할 정도로 형제처럼 가까웠다. 사면대 3대대장으로서 지리산에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의 지휘자 김지회, 홍숙선을 사살한 한웅진은 중령으로 특진해 정보국 산하의 방첩부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 부대는 조선호텔 건너편에 대륙공사란 회사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었다. 보안사의 전신인 이 조직은 아직 독립부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었다. 한웅진은 방첩수사 책임자로서 박정희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고 박정희는 동생처럼 아끼던 4살 아래의 한웅진을 하나의 보호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웅진은 결혼해 전주에 집이 있었지만 이때는 경교장 근방의 언덕바지 2층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퇴근한 뒤에 이 하숙집에 자주 놀러왔다. 한웅진의 생전 증언. 박정희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내 방에 기어들어와서는 울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하소연을 하다가 흐느끼고 그러다가 밤이 늦어 취한 몸으로 아무도 없는 관사를 향해서 돌아가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아내는 가출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고 친구들은 외면하고 장래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죠. 이 한웅진은 5.16 거사 때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희와 동행자가 되어 한강을 건넌다. 그는 박정희의 가장 허약한 모습과 가장 강인한 모습을 다 본 사람이다. 박정희는 이 무렵 생활비가 모자라 육본 장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꾸기도 했다.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는 아주 드문 행동이었다. 6.25 남침 얼마 전에 박정희는 정보국 제5과장 차오성을 찾아오더니 자신의 복직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수군수사에 참여했던 장교가 서명을 해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차오성은 흔쾌히 서명했다. 한국군의 대북 안테나 역할을 맡은 전투정보과는 업무의 성격상 다가오는 전쟁의 숨결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1950년 여름의 운명적인 나날들 속에 박정희 상황실장과 김종필 북한반 장교가 있었다. 이 과로 몰려드는 북한에 파견된 첩보원들의 보고, 고정 첩자들의 보고, 월남 기순자들의 보고, 전방 부대로부터의 보고는 한결같이 전면전의 임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포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남아중이라는 첩보를 분석해보면 얼마 전 대포가 실려간 행선지와 일치했다. 정보국의 첩보과 최영택 중위는 6명의 대북 첩보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시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정보를 갖고 오곤 했다. 5월에 물고 온 정보로는 평양 역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군인들을 태운 열차가 계속해서 남진하고 있는데 소련군 장교들도 끼어 있다라는 것이다. 노동당 고위 간부가 부인에게 귀뜸한 이야기도 전해져 왔다. 6월 15일 개성주둔 첩보부대장 김경옥 대위에게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다. 북한으로 잠입했던 첩보원이 임진강의 도강용 주정 300척이 집결해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육본 정보국으로 보고했더니 미 고문관이 믿을 수 없다. 사진을 찍어오든지 현물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첩보원을 다시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그때까지 느슨하던 38선은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북으로 잠입시켰던 첩보원들의 귀환율도 갑자기 떨어졌다. 38선에 인민군 병력이 집중 전개됐기 때문이다.
구사일생으로 생활한 첩보원들은 38도선상에 긴장 상태를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38도선 주민들이 모두 후방으로 소개됐고 평양, 원산선 이북에 있어야 할 부대가 38도선상에서 목격됐다. 민간인들도 공포에 질려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 수군대고 있었다. 유양수 과장은 이런 긴박한 분위기를 상부에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에게 지시해 정보 분석과 적정, 판단 업무를 종합 지휘하게 하고 작업반의 인원을 늘리는 한편 둔감한 상관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태웠다. 첩보 전선이나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고 있던 전투정보과 사람들과 현장에서 떨어져 문서로만 보고를 받는 지휘부는 위기를 느끼는 감각부터가 달랐다. 남침임박이란 보고 자체를 짜증스럽게 여기는 상층부의 분위기 속에서 유양수 과장은 고군분투했다. 신성무 국방장관,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아 장도영 정보국장도 전투정보과에서 올리는 경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유양수의 증언이다. 장도영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장도영의 회고록에 따르면 5월 8일 그는 김백일 육본 참모부장과 함께 신성모 장관을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긴박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백일 대령은 우리는 전차는 한 대도 없고 대포도 사정거리가 짧은 경포뿐입니다. 공군은 독수리와 참새격입니다. 라고 했다. 이승만은 흥분하더니 미국 사람들은 갈 테면 다 가라고 해. 우리는 초군 목표를 먹으면서도 공산당과 싸워야 해. 라고 소리쳤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상황을 국방장관의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알리도록 지시했다. 미군 측은 북한의 군사력 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남침 임박은 아니라는 태도였다. 미군 측은 북한의 남침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남침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정보 판단의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주관적 요소를 명백한 객관적 사실보다도 더 중시하면 오판을 하게 된다. 유양수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은 6월 15일쯤 장도영 국장에게 남침 임박을 강조하는 정보 보고를 다시 한번 했는데 국장이 화를 냈다고 한다. 대강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유 과장, 당신 보고는 말이야. 순수한 군사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겠어. 같이 근무하기가 곤란해. 다음날 유양수 과장은 6월 26일자로 육사단 정보참모로 부임하라는 전급 명령을 받았다. 후임 과장은 발령이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군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핵심 중의 핵심인 전투정보과장이 공석이었다. 과장뿐 아니라 북한 반장도 공석이었다. 북한 반장 백대위는 그 며칠 전 자살했다. 백대위는 그때 남북무역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관장하고 있었다. 무역업자를 지정하여 북한으로는 약품과 차량 부속품을 보내고 북으로부터는 명태 같은 것들을 받아오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백대위는 이 일을 하다가 돈을 만지게 됐고 그 돈으로 외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다른 부대로 좌천되게 됐다. 그 며칠 뒤 백대위는 육본 근처에 있던 김종필 중위의 하숙집을 찾아왔다. 2층 방으로 올라온 백대위는 김중위에게 편지를 건네더니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는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김중위는 따라서 내려갔다. 백대위는 권총을 꺼내더니 심장 부위를 겨냥하고는 김중위, 나 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아쇠를 당겼다. 백대위의 등 뒤 벽에 붙어있던 거울이 산산조각나는 소리와 함께 백대위는 쓰러졌다. 김중위가 그의 입과 코에 손을 대보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 잠옷바람으로 있던 김중위는 그대로 뛰쳐나가 육본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북한반의 선임장교가 된 김종필 중위는 과장과 반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다가오는 인민군의 남침을 맨 앞에서 받아내게 됐다. 6월 8일 포천 파견대 양문리 초소에서 1단의 장교를 대동한 인민군 고급 지휘관이 전방고지에 나타나 종일 정찰을 했다고 보고해왔다. 9일에는 같은 현상이 동두천과 고랑포 건너편 고지에서도 목격됐다. 전곡지방 도로를 따라 차량 행렬이 남하하는 것도 관찰됐다. 19일 동두천 파견 첩보대장 김정숙 대위는 전곡, 연천 사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는 전차 수대를 발견했다. 다음 날엔 더 많은 전차군과 자주포군이 보였다. 6월 22일 고랑포 파견대장 김병학 중위는 남천에 있던 인민군 1사단이 383 바로 북쪽 구아리까지 남하했다고 보고해왔다. 도강령 주정이 강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김종필 중위에게 들어왔다.
이 무렵 작전정보실장으로 불리던 비공식 문관 박정희는 어머니의 일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구미로 내려갔다. 그는 떠나기 앞서 김종필, 이영근 중위 등을 불러놓고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무슨 일 있으면 구미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24시를 기해서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인민군의 대규모 훈련에 대비해 78일간 유지해온 대북 경계령을 해제하고 예하부대는 휴가를 실시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다. 오전 10시 김종필 중위는 장도영 국장에게 급박한 상황을 보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적의 전면 공격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전방부대에서 외출을 내보낼 텐데 저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듭니다. 뭔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응, 나도 동감이야. 일반 참모들을 데리고 갈 테니 상황실에 브리핑 준비를 해두게. 30분 후 김종필 중위는 육본 인사국장 신상철 대령,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 고급부관 황원친 대령, 그리고 장도영 정보국장 앞에서 적이 기습을 한다면 내일 같은 일요일의 미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김종필은 긴급 대책을 건의했다. 전군에 비상태세를 명령할 것, 대통령에게 긴급한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대비를 건의할 것, 적의 주공로로 예상되는 동두천과 조공로로 예상되는 개성 정면에 강력한 정찰조를 침투시켜 적정을 확인할 것, 비상경보망의 정비, 이 시간 이후 정보국과 작전국이 합동 근무반을 편성해 작전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할 것. 김종필 중위의 이 보고에 대해서 작전국장과 군수국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방부대의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장병들의 외출 외박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조절하도록 했다. 육본의 다른 참모들을 움직이는 데 실패한 장도영 국장은 정보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한다. 동두천과 개성의 전면에 결사 정찰조를 침투시키기로 했다. 김종필 중위가 기한한 정찰 계획에 따라 김경옥 대위가 인솔한 분대 병력은 기관 단총과 무전기를 휴대하고 심야의 개성, 송악산 서쪽 기슭을 타면서 38선을 넘어갔다. 김정숙 대위가 인솔한 정찰조는 전곡을 동쪽으로 돌아 연천으로 향했다. 두 정찰조는 38선을 넘어간 뒤 적에게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김종필 중위는 24일 밤 정보국 야간 당직 장교했다. 저녁 7시 그는 정보국의 각 지구 파견대와 전방 4개 사단 정보참모에게 2시간마다 한 번씩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밤 9시 옹진반도와 춘천에서 가벼운 총격전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38선 일대에서는 호우, 서울에서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종필 중위는 불안, 초조, 그리고 야릇한 기대마저 뒤섞인 기분으로 벽에 걸린 둥근 시계를 응시하곤 했다. 이 시각 육군본부 장교 구락부에서 개관 연회가 질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미 군사고문관들과 수도권의 국군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술과 춤과 여인들이 있었다. 장도영 국장도 이 파티에 끼었다가 자정 무렵에 관사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25일로 바뀌어 새벽 3시 포천에 나가 있던 첩보 파견대장이 김종필 중위에게 제1보를 전해왔다. 전차군을 동반한 대병력이 양문리 만세교 일대에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의 동시에 7사단 정보장교가 전화를 걸어왔다. 떨어집니다. 대구경 포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집니다. 전차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면서 숨이 넘어가듯 절규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울리고 있었다. 김종필 중위는 왔구나, 드디어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